차가운 바람이 우랄산맥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1959년 2월 러시아 우랄산맥 깊숙한 곳, 고르니 자설산맥의 한 구석을 향해 10명의 등반가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랄 폴리테크닉 대학의 학생과 졸업생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경험 많은 등반가였고 강인한 체력과 기술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장은 남성 이고르 디아틀로프였습니다. 목표는 북쪽의 오토르텐산 정상 등반이었습니다. 현지 맨시족의 언어로 죽음의 산이라 불리는 곳.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30도 아래로 떨어지고 폭설과 강풍이 끝없이 몰아치는 지역이었습니다. 1959년 1월 23일, 이들은 예카테린부르크를 출발했습니다. 열차와 트럭 그리고 스키를 이용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기억 속에서 그들은 웃으며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28일, 남성 유리 유딘이 허리 부상과 질병 악화로 하산했습니다. 그는 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 돌아온 인물이 되었습니다. 탐사대가 출발한 지 5일이 지난 2월 1일, 비자이 마을에 남아있던 유딘은 무전을 통해 탐사대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날은 폭설로 인해 기상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온 대장 데틀로프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데틀로프는 홀라트샤 흘산 능선에 임시 야영지를 설치한 상태이며 9명 모두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홀라트샤흘, 맨시족 언어로 죽음의 산을 뜻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딘이 들은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1월 31일, 그 전날 그들은 마지막 숲을 지나 허허벌판의 설원에 들어섰습니다. 바람은 매서워졌고 눈발은 거칠어졌습니다. 디아틀로프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경사면에 텐트를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은 방풍막조차 설치할 수 없는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2월 1일 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월 2일, 탐사대와의 모든 연락이 갑자기 두절되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산을 뒤덮었고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2월 12일, 예정된 복귀일이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커지면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26일, 수색대는 텐트를 발견했습니다. 텐트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찢겨 있었고 안에는 신발과 두꺼운 옷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급히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듯 아무것도 챙기지 않은 채 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된 사람들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4명이었습니다. 남성 유리 도르셴코와 남성 게오르기 크리보니셴코, 남성 루스템 슬로보딘과 여성 지나이다 콜모고로바. 이들은 대부분 속옷 차림이었고 일부는 신발조차 신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도르셴코와 크리보니셴코는 숲가에 있던 작은 불 피운 자리 옆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나무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긁힌 흔적이 있었고 끝까지 생존을 위해 싸웠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슬로보딘은 두개골에 균열이 있었지만 부검결과 치명상은 아니었고 결국 저체온증이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콜모고로바 역시 혹독한 추위에 쓰러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 발견된 사람은 치명적인 두개골 부상으로 사망한 남성 니콜라이 브리뇨이였습니다. 그의 부상은 마치 자동차 사고에 맞먹는 강력한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머리 외에는 거의 외상이 없어 더욱 미스터리했습니다. 심한 가슴 외상으로 사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성 루드밀라 두비니나와 남성 세면 졸로타르프였습니다. 두비니나는 갈비뼈가 여러 개 부러져 있었고 발견 당시 혀와 눈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졸로타르프 역시 갈비뼈가 부러지고 눈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부상은 높은 충격 압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사건 현장에서는 그 충격을 줄 만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발견된 남성 알렉산더 콜레바토프는 저체온증과 목 부위 손상이 있었습니다. 시신 일부에서는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피부가 어둡게 변색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오렌지색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자연적인 부패와는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시신의 발견 위치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떨어져 있었습니다. 텐트에서 300m, 480m, 630m, 그리고 1.5km 떨어진 곳까지. 혹독한 기온 속에서 생존 가능한 시간을 훨씬 초과한 거리였습니다. 그들을 텐트 밖으로 몰아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가설은 눈사태였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텐트를 덮쳤다는 것입니다. 대원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 절박하게 산 아래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텐트 자리는 경사가 완만했습니다. 시신과 장비는 눈사태가 만든 흔적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눈사태였다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밀려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대로였습니다. 두 번째는 군사실험설입니다. 그 시기 인근 지역에서는 미사일 발사와 폭발 실험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부 시신의 옷에서는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었습니다. 피부는 어둡게 변했고 머리카락은 오렌지빛으로 변색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밀 실험의 흔적일까요? 그러나 수치는 낮았고 직접적인 증거는 여전히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음파와 저주파 충격설입니다. 특정 지형에서 불어온 강풍이 강력한 인프라사운드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소리는 인간의 뇌를 혼란에 빠뜨리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합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들은 추위 속으로 걸어나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주파만으로는 심각한 외상과 죽음을 모두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야생동물의 습격설입니다. 곰이나 늑대가 텐트를 찢고 대원들을 위협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급히 텐트를 뛰쳐나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신에는 이빨 자국이나 발톱 흔적이 없었습니다. 외상은 동물 공격과 맞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맨시족의 공격설입니다. 이 땅의 원주민이었던 그들이 신성한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곳에 그들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맨시족은 등반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내부 분쟁설입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갈등이 폭력으로 번졌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시신의 부상은 맨손 싸움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심했습니다. 가슴이 으스러지고 두개골이 깨진 흔적, 이것은 단순한 다툼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마지막은 초자연적 현상설입니다. 그 시기 인근에서 하늘에 밝은 불덩이가 떠다녔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UFO라고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미지의 존재가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증거는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유성이나 군사실험의 부산물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후에도 수십 년간 수많은 조사와 가설이 제시되었지만 사건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러시아 검찰은 재조사 결과 눈사태 가능성을 재확인했지만 전문가와 가족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무엇이 그들을 텐트 밖으로 몰아냈을까요? 그날 밤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답은 아직도 눈 속 깊이 묻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스텔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